이런 더러운 음식을 내 집안에 들이지 마라.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거꾸로 들어 개수대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친정엄마가 빨갛게 언손으로 담그신 김치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풀어 던지고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우리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바닥에 뒹굴며 울부짖었죠.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댁 부엌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새벽 5시부터 손수 담가 보내주신 김치통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시댁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곱게 쌓인 김치통은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남은 듯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우리 친정엄마가 오늘 새벽부터 새로 담그신 김치예요. 어머니 맛보시라고 꼭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 얼른 가져왔어요. 김순자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유, 머리야. 넌 또 그 시장통 김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니? 현관문 열 때부터 아주 그냥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격 떨어지게 정말. 저는 보자기를 풀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향이 부엌에 퍼지자 김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뚜껑 당장 닫아라. 이게 무슨 냄새야? 비린내 나서 숨을 못 쉬겠네. 너는 우리 집 그 비싼 김치 냉장고에 이딴 시장 바닥 음식을 쑤셔 넣으려고 가져온 거냐? 김순자가 김치통을 빼앗듯이 들어올리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진짜 비싸고 좋은 재료만 골라서 정성껏 담그신 거예요. 딱 한 입만 드셔보세요. 네. 시끄러워. 내가 언제 너더러 김치 해오라고 구걸이라도 했니? 왜 묻지도 않고 자꾸 쓰레기를 들이밀어.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김순자가 김치통을 들고 개수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순자가 김치통을 거꾸로 들어 개수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김치국물이 하얀 도자기 개수대를 적시며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 포기들이 철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김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순자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김치통을 끝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이건 알아. 내가 이런 더러운 음식 내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100번은 말했지. 어디서 극 떨어지게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음식을 자꾸 가져와서 내 깨끗한 집을 더럽히길. 저는 입술을 떨며 개수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빨갛게 언손으로 버무리던 김치였습니다. 딸 시집에서 기죽지 말라고 좋은 굴비 사다 넣고 생새우 갈아 넣고 정성을 다해 만든 김치였습니다. 그 김치가 지금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우리 엄마가 새벽 5시부터 한숨도 못 주무시고 만드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김순자가 빈 김치통을 싱크대 위에 쾅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새벽부터 만들면 뭐하니? 촌스럽게 시장에서 장사하던 손맛이 어디 가겠어?
우리 큰며느리 수진이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오는 그 고급 김치랑은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니? 넌 눈치도 없냐?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박재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박재현은 부엌의 광경을 보고도 잠시 멈칫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싸준 김치를 하수구에 다 버리셨어. 저는 박재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박재현이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몰라. 엄마가 냄새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가져와. 엄마가 성질이 좀 급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참아.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왜들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정말. 박재현이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닫히는 화장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빨간 김치 국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던 장면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던 엄마의 손을 잡고 자란 저는 늘 한 발짝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앞에 나서지 않았고 공부도 그저 중간만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시작한 김치 가게를 차근차근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부지런하고 손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사람은 겉에 걸친 비싼 옷으로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다. 속이 꽉 차고 튼튼해야 진짜 사람인 거야. 알겠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엄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딸,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엄마가 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따뜻한 응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진짜 힘이 얼마나 큰지 그때의 저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현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합동 프로젝트 자리에서였습니다. 타 부서에서 파견 나온 박재현은 야근으로 지친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아 씨, 밤늦게까지 진짜 고생이 많네요. 피곤하죠? 내가 탄 커피인데 이거 마시면서 쉬엄쉬엄해요. 박재현이 수줍게 웃으며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박한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박재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말투가 다정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박재현 씨도 일 많아서 피곤할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박재현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형은 일찍 결혼해서 사업가 집안 며느리를 맞이했고 어머니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눈이 좀 높으셔. 형수님네 친정이 워낙 부자라서 그런지 사람을 돈으로 좀 나누어 보시는 편이거든. 수아 씨가 나중에 혹시라도 섭섭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박재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미리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만 좋으면 다 잘 풀릴 거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김순자는 제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엄마는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 사돈어른. 직업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대충 듣기는 했는데.
김순자가 찻잔을 들며 짐짓 점잖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에서 김치 팔고 있어요. 배운 건 없어도 이 두 손으로 만든 김치맛 하나 믿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순간 김순자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 네, 시장이요. 시장 바닥에서 호호. 요즘에도 그런 시장 장사가 돈이 되긴 되나 보네요. 김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재현은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재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 씨, 오늘 상견례 때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직업 듣고 기분 상하신 것 같아. 나 너무 신경 쓰여. 박재현이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게 좀 뻣뻣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 우리가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살면 어머니도 다 좋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박재현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혼수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순자가 박재현을 통해 침대와 장롱, 가전제품까지 특정 브랜드를 콕 집어 요구해 왔습니다. 수아야, 이거 우리 엄마가 써준 가구랑 전자제품 이름인데 엄마가 동네 친구분들 보기도 있고 하니까 큰형수님이 결혼할 때 해온 비싼 브랜드로 똑같이 맞춰야 체면이 산다고 하시네. 박재현이 미안한 얼굴로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목록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두 최고급 브랜드로만 채워진 목록이었습니다. 재현 씨, 이거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비싼 브랜드잖아. 우리 집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이런 거 다 사려면 우리 엄마한테 너무 큰 부담이야. 나도 아는데 어쩌겠어. 엄마가 한번 말하면 절대 안 꺾으시잖아.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알아봐줘. 박재현이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처음으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혼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이 엄마가 다 사줄 테니까 너는 시댁 가서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만에 모든 혼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수가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 김순자는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이름만 비싼 거면 뭐하니? 디자인이 이렇게 옛날 티가 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작년에 안 팔려서 남은 싸구려 상품 떼온 거 아니니? 색깔도 영 촌스러워서 우리 집이랑 하나도 안 맞네. 김순자가 새 가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현은 그날도 어머니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혼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에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는 동안 시댁의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명절이나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무슨 핑계든 모임만 잡히면 저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갈비찜 좀 봐줘. 나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거든.
큰 동서 정수진이 거실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제가 볼게요. 역시 우리 작은 동서가 손이 야물어. 그치 어머님. 정수진이 거실로 다시 들어가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순자의 흡족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너는 손에 물 묻히면 큰일 나지. 우리 큰 며느리는 귀하게 자라서 그래. 수아는 시장통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일이 익숙하잖니. 저는 갈비찜 뚜껑을 들어 올리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뚜껑 사이로 올라오는 김이 제 얼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슬쩍 닦아냈습니다. 거실에서 시아주버님 박재훈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한정판 그릇 세트 사왔어요. 어머님 드린다고. 어머나, 수진아, 또 뭘 그렇게 비싼 걸 사왔어. 아유, 며느리 잘 둔 덕에 내가 호강한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에서 사온 사과 한 상자는 김순자가 보자마자 한쪽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런 건 또 왜 사왔어? 우리 집에 과일은 안 떨어져. 김순자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시아버지 박만수의 생신상은 거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잡채를 무치고 갈비찜을 안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자리 잡고 앉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정수진이 백화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 케이크 가져왔어요. 호텔에서 특별 주문한 거예요. 정수진이 케이크 상자를 식탁 한가운데에 떡하니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금박이 화려하게 올려진 케이크였습니다. 김순자가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큰 며느리 센스 좀 봐.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박만수가 케이크를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서 빛을 잃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잡채 그릇 옆에서 케이크 상자의 금박이 번쩍거렸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박만수 앞에 무릎을 굽혀 술잔을 따라드렸습니다. 박만수가 술잔을 받으며 한번 흘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대답은 그게 다였습니다. 정수진이 옆에서 큰동서답게 인사를 올리자 박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아유, 우리 큰며느리. 사업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박재현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형 박재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화장을 지우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가라앉고 입가에는 피로가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박재현이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박재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재현이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빨리 자자. 오늘 어머니가 형님 케이크만 칭찬하시고
내가 한 음식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 너무 서운해서. 박재현이 그제야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엄마가 원래 표현이 그러시잖아. 형수님은 사업하는 집안이라 신경 써주시는 거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하시는 거지. 가족이라서 편하게 대하시는 거랑 무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박재현이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아야, 너 진짜 왜 그래? 엄마가 너 며느리로 데려와서 키워주신 분이야.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어떡해. 박재현의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박재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키워주셔. 누가 누구를 키워? 아, 그러니까 시집와서 며느리로 받아주셨다는 말이야. 왜 자꾸 말꼬리를 잡아? 박재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저는 박재현의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 들렀을 때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프냐? 엄마가 제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시댁에서 또 뭐라 하더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익은 김장 김치, 짭조름한 굴비, 따뜻한 미역국까지. 엄마, 아무 일도 없어. 진짜야. 저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김치가 진짜 맛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한 통 챙겨줄게.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리고.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차마 김치통이 개수대에 부어진 일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아서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김치 안 가져가도 돼. 시댁에 김치 많대. 무슨 소리야? 사돈한테 인사도 드릴 겸 좀 챙겨가야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굽은 엄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어디야? 엄마가 너 좀 보자고 하셔. 박재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생신이 다음 주잖아. 형수님이 호텔 예약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 하자고 하셔서 내가 음식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엌대기 차례였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정성을 다하면 김순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마지막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트렁크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곱게 쌓인 김치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담긴 이 김치를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한 입이라도 맛보아 주기를. 그 마지막 바람을 가슴에 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의 생신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든 박재현을 두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친정엄마가 어젯밤 늦게까지 담가주신 김치통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번엔 진짜 특별하게 담갔다. 우리 사돈도 한 입 드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어젯밤 김치통을 건네주시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명인 자격증 시험에서나 쓰는 비법 양념까지 아낌없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댁 부엌에 도착하니 김순자는 벌써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김치통을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순자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안경 너머로 식탁을 흘끔 보았습니다. 또 그 김치냐? 엄마가 어머니 생신 선물이라고 특별히 담그신 거예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저는 보자기를 풀고 김치통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잘 익은 양념향이 부엌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김순자가 코를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아, 너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이딴 거 또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 다르게 담그신 거예요. 비싼 재료만 넣고. 비싼 재료? 너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손으로 만든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김순자가 성큼성큼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김치통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 안 돼요. 비켜라. 내 집에서 내가 처분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김순자가 제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김순자가 그 틈에 김치통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김순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김순자가 김치통을 들고 개수대 앞으로 걸어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 이딴 더러운 쓰레기를 내 생일상에 올리려고 했어. 너희 친정이 시장통이라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라. 김순자가 김치통을 거꾸로 들어 개수대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하얀 도자기를 적시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 부엌벽까지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이런 시장통 쓰레기를 어디 감히 내 집 안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앞치마를 식탁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김순자가 빈 김치통을 든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너 그 눈빛 뭐야? 오늘부로 끝이에요. 저는 김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이라니. 너 지금 시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가 버리신 건 김치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정성이고 제 자존심이고 이 집안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박재현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박재현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김치 국물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아야, 너 또 왜 그래? 엄마 생신날 아침부터 무슨 짓이야? 박재현이 김순자에게 먼저 달려가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한테 왜 그러냐고 묻는 거야. 엄마가 김치 좀 버린 게 그렇게 큰일이야. 너 진짜 유난 떤다. 박재현이 김순자의 등을 쓸어내리며 저를 향해 인상을 썼습니다. 김순자는 박재현의 품에 안긴 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무 놀라서 가슴이 다 떨린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저렇게 대들다니.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김치 양념이 묻은 앞치마가 식탁 위에서 빨갛게 빛났습니다. 잘 사세요. 저는 이 집과 오늘부로 인연 끝내겠습니다. 이수아,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박재현이 김순자를 두고 저를 따라 현관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박재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따라오지 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한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박재현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명확한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답이 됐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김순자의 곡소리에 가까운 울음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너졌습니다.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현관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수아야, 어디 다쳤어? 왜 그래? 엄마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새벽까지 담그신 김치 시어머니가 또 개수대에 부어버렸어. 시장통 쓰레기라고.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사람이라고. 엄마의 손이 제 어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아야, 일어나라.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엄마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화 안 났어. 화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내는 거야. 엄마는 갚아줄 생각만 한다. 엄마가 저를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 다린 정장에 차가운 인상을 한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아야, 인사해라. 우리 회사 법무팀장 강민호 변호사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강민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아 실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실장이라는 호칭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작게 웃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야, 이제 엄마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시간이 됐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강민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민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수아야, 엄마가 시장에서 김치 장사만 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서울에만 7채야. 외식 사업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가 넘고 너한테는 굳이 말 안 했어.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강민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 저희 회사에 들어온 투자 제안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안서 상단에 적힌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재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래. 내 시아주버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받겠다고 굽신거리고 있더라.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게 자랑이다. 그 손으로 너를 키웠고 이 회사를 일궜으니까 그걸 우습게 본 사람들한테 엄마가 그 손이 어떤 손인지 똑똑히 가르쳐 줄 거야.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굽었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뒷모습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머문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 위에 펼쳐진 두꺼운 사업 계획서들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해 놓고 간 자료들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부엌에 있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들고 식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수아야, 오늘부터 엄마 회사로 출근해라. 엄마, 갑자기는 무슨, 엄마가 너 어릴 때부터 다 가르쳐놨어. 회계책 사다가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한 것도, 호텔 경영학과 보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엄마가 보리차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제게 늘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게 장부를 함께 보자고 하셨던 일, 직원들 월급 계산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던 일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면 배우면 돼. 엄마 옆에서 보고 듣다 보면 1년 안에 다 익힌다. 강 변호사도 옆에서 도와줄 거고.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수아야, 옷장에 새 옷 들여놨어. 회색 옷은 이제 그만 입어라. 저는 안방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장 문을 여니 색이 선명한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와인색 블라우스, 검정 펜슬 스커트까지. 저는 손을 뻗어 짙은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이 넘는 빌딩 옥상에 엄마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끈을 단단히 쥐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셨습니까? 강 변호사님, 아직 어색해요. 그냥 수아 씨라고 불러줘요. 저는 작게 웃으며 강민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가 옅게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직함을 써야 합니다. 회장님 지시이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는 18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획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된 제 자리는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수아 기획실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 씨, 일주일 안에 익혀야 할 자료들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강민호가 두툼한 파일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회계와 경영 이론들이 차곡차곡 떠올랐습니다. 저녁 늦게 강민호가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수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시간 있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강민호가 손에 빨간 줄이 그어진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재훈 대표가 다시 연락 왔습니다. 투자 미팅 일정을 잡아달라고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재훈 대표 쪽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쓴 정황이 보입니다. 은행 대출에 사채까지 손댄 것 같고요. 만약 우리 쪽 투자가 무산되면 회사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강 변호사님, 시어머니랑 박재훈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회장님 본명이 아니라 회사 명의로만 접촉했으니까요. 박재훈 대표는 회장님이 누구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미팅 일정 잡으세요. 다음 주 수요일이 좋겠네요. 수요일이면, 네. 시어머니 환갑 잔치 다음 날이에요. 강민호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강민호가 나가고 나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에게서는 그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시간 시댁 거실에서는 김순자가 정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저는 며칠 뒤 박재현의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수진아, 글쎄 그 못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들고 집을 나갔다니까. 우리 재현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 김순자는 동네방네 박재훈의 투자 성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형 투자 받기로 했어. 회장님이 직접 보자고 하셨대. 우리 큰아들 사업이 이제 진짜 날개를 다는 거지. 박재훈은 그 며칠 동안 본가에 자주 들렀습니다. 값비싼 한약을 김순자에게 들이밀며 으스대듯이 말했답니다. 엄마, 이번 계약만 따내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회장님이 워낙 큰 손이라 한 번에 100억 단위로 투자한다니까요. 아유, 우리 큰아들. 동생이랑은 격이 달라. 재현이 그놈은 색시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데. 김순자가 박재훈의 손을 잡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수진도 옆에서 한껏 들떠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회장님 만나러 가실 때 좋은 선물 좀 챙겨가야 해요. 한정판 인삼 세트로 준비해놨어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센스가 다르다니까. 거실에는 박재현이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그날 김순자에게 한마디만 했답니다. 엄마, 수아가 진짜 안 돌아오면 어떡해. 걔는 며칠 안에 빌고 들어올 거다. 친정도 시장통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 그깟 김치 좀 버렸다고 평생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김순자가 박재현의 등을 두드리며 비웃었습니다. 박재현은 그 말을 듣고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운명의 수요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짙은 와인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알던 이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회색빛으로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이수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수아야, 어떠냐? 거울 속에 누가 보이냐?
엄마, 나 같은데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진짜 너야. 그동안 숨겨놓은 너. 엄마가 제 옆에 서서 거울을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떨려. 수아야, 떨릴 게 뭐 있어. 너는 그저 회장 딸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민호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아 씨, 박재훈 대표 일행 11시에 회사 도착 예정입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도 동행한다고 하네요. 동행한다고요? 왜요? 기업 회장에게 인사드린다고 어머님이 직접 가서 큰절이라도 올리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통쾌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님, 회장실 옆 비서실에서 두 분 기다리시게 하세요. 5분 정도 충분히 기다리시게요. 그 정도 시간은 드려야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차창 밖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의 떨림은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차는 회사 건물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회장실 안쪽 응접 소파에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는 짙은 자주색 한복 위에 검정 정장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던 분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지 않고 회장 책상 옆 기획실장 명패가 놓인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호가 회장실 한쪽 벽에 단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아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엄마, 떨리지 않아. 저는 정말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박재훈 대표님 일행 도착하셨습니다. 엄마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여보내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재훈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인삼 세트 상자가, 다른 손에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순자는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비싼 모피를 두르고 진주 목걸이를 두 줄로 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재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박재훈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김순자도 박재훈을 따라 어색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아주버님. 저는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재훈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자도 천천히 허리를 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여기를 왜? 김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박재훈은 손에 든 인삼 세트 상자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재수 씨, 이게 무슨... 박재훈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이 회사 기획실장 이수아입니다. 두 분 미팅 진행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재훈의 시선이 명패 위에 적힌 글자에 가서 멈췄습니다. 이수아 기획실장. 그 글자를 본 박재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순자가 회장 소파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김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떻게 여기에? 김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안사돈, 오랜만이요.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이 회장님이세요. 김순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박재훈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라니요. 박재훈이 김순자의 팔을 흔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이분이 내 작은 재수 씨의 친정어머니야. 박재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손에 든 인삼 세트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포장지가 카페 뒤에서 구겨졌습니다. 엄마가 떨어진 인삼 세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셨습니다. 안사돈, 그 인삼 세트는 누구 주려고 가져온 거요?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회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내 딸이 정성껏 담가다 준 김치는 시장통 쓰레기라며 개수대에 버리더니 내 돈은 받고 싶어서 비싼 인삼은 챙겨왔다는 말이요.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김순자가 두 손을 모으며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그건 오해가 있어요. 제가 그날은 정신이 좀 없어서. 안사돈, 엄마가 김순자의 말을 자르며 한 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김치 팔던 사람이요. 손이 갈라지고 손톱 밑이 새빨개지도록 김치 담그며 우리 수학 키운 사람이요. 그 손으로 만든 김치를 안사돈이 어떻게 했소? 김순자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재훈이 그 옆에서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 사과해. 빨리.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순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손을 들어 김순자를 제지하셨습니다. 무릎 꿇지 마시오. 그런다고 마음 안 풀리니까. 저는 두 사람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재훈이 저를 보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재수 씨,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형으로서 재수 씨를 제대로 못 챙겨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박재훈이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박재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사업 계획서 가져오셨죠? 한번 봅시다. 저는 박재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사업 계획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획서를 휘리릭 넘겨보았습니다. 투자 요청 금액이 120억. 담보는 본인 명의 토지와 사업장. 부족한 부분은 사채로 메우신 것 같은데 맞나요? 박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재수 씨가 그걸 어떻게 해? 아주버님이 회장님 만나러 오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다면서요. 정작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알아보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시장통 며느리라고 얕보고 사신 결과예요. 정보 수집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김순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수아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우리 큰아들 사업 좀 살려다오. 이번 투자만 받으면 우리 집안이 살아나는 거야. 어머니, 저는 김순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들어가서 들었던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시장통에서 굴러먹은 손, 천박한 친정.
더러운 쓰레기. 김순자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시장통 손이 만든 회사에서 투자 받으시려고요. 그 천박한 친정에서 돈 빌리시려고요. 저는 박재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버님, 평소에 어머님이랑 식탁에 둘러앉아 저희 친정 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말리신 적 있으세요? 박재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제야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강 변호사, 우리 결정 알려드려요. 강민호가 한쪽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박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재훈 대표님, 저희 회사는 오늘자로 박재훈 대표님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 검토를 전면 철회합니다. 향후 어떤 사업적 접촉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재훈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박재훈은 카페 뒤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사 무너집니다. 우리 직원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건 박재훈 대표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 손님 두 분 배웅해 드리세요.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훈이 카페 뒤에 떨어진 인삼 세트를 주섬주섬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김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김순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후회도 모욕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 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셨습니다. 수아야,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저는 엄마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회장실 안까지 길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회색 비치던 제 삶이 처음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집 안방에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엄마가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 수아야, 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며칠 사이에 사람이 달라졌어. 엄마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누룽지를 한술 떴습니다. 며칠 만에 입맛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때 거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수아 실장님, 단지 앞에 박재현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1시간째 안 가시고 계세요. 저는 누룽지를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할래? 엄마, 일단 회사에서 보자고 할게. 여기서 만나면 엄마한테 패 끼칠 것 같아. 패는 무슨, 내가 편한 대로 해라. 저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로 박재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박재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사흘 만에 보는 동안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 후줄근한 잠바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박재현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두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여기는 회사야. 응접실에서 이야기하자. 박재현을 1층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박재현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박재현이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무릎 꿇지 마. 이제 그런 거 안 통해. 저는 박재현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형 사업이 그렇게 된 것도 자업자득이고. 근데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여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토단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박재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잖아. 김치 개수대에 부어버린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 부축이나 하고 내가 집 나오는데 잡지도 않았어. 수아야, 그건 내가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여보, 우리 결혼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 들어준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박재현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아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이 될게. 여보, 답은 안 변해. 이혼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재현이 다급하게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앉아봐.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이렇게 매정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 내가 매정한 거야. 김치 부어버리고 시장통 쓰레기라고 모욕한 어머니랑 그 옆에서 입 다물고 있던 여보가 매정한 거야. 저는 응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재현이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수아야, 진짜 후회한다. 진짜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1층 로비 CCTV 화면이 송출되는 안내데스크 모니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박재현이 응접실에서 나와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듯 하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방금 전 흘리던 눈물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화면 잠깐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재현이 누군가에게 통화를 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민호에게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잠깐 1층 로비 좀 봐주세요. 박재현 씨 동선이랑 통화 상대 확인 가능할까요? 그날 오후 강민호가 굳은 얼굴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 씨, 잠깐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된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아 씨 명의로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총액이 80억 정도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끝에 제 사인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인은 제 손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인감 도장도 박재현 씨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결혼 직후 만들어둔 사본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 박재훈 대표 사업장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남은 일부는 박재현 씨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흔적이 있어요. 그것도 수아 씨 명의로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이 응접실에서 흘리던 눈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수아 씨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재산 분할 협상을 진행하셔야만 본인이 진 빚이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혼 안 하고 부부관계 유지되면 명예 도용도 부부 사이의 일로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재현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던 모습, 형 사업이 자업자득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그 시간 시댁 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며칠 뒤 강민호가 따로 알아봐 주었습니다. 김순자가 박재현을 안방으로 불러놓고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재현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며느리 재산 다 빼앗기 전까지 절대 이혼해주면 안 된다. 엄마, 수아가 만만한 애가 아니야. 회사에 변호사도 있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집 회장 양반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부 사이 일에는 끼어들기 어려운 거야. 너는 그저 매달리고 또 매달려라. 정 안 되면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받아내야 우리 큰아들 사업도 살리지. 엄마,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너무한 게 어디 있어. 우리 큰아들이 누구 때문에 회사 망했어. 그 며느리 친정 때문에 망한 거잖아. 우리도 받을 거 받아야 공평하지. 박재현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안방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김순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았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든 매달려 볼게. 박재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답니다. 박재훈은 한쪽 구석에서 술잔을 들이켜며 박재현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재현아, 형이 미안하다. 형 사업만 살아나면 내 빚은 형이 다 갚아줄게. 일단 어떻게든 그쪽 재산만 좀 끌고 와다오. 박재현은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답니다. 새벽에 깨어나서는 본인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저는 강민호가 정리해준 자료를 새벽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박재현이 결혼 생활 내내 따로 만나고 있던 여자 이야기까지 자료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도 슬픔이나 배신감이 아닌 차갑게 정돈된 무언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박재현이라는 이름과 그 옆에 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부정행위, 사기. 하나하나 또렷한 글씨로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검게 번지며 노트 위에 단단한 문장들이 채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시의 윤곽이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 강민호와 직원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그들이 정리해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박재현의 행적이 시간순으로 정리된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아 씨, 박재현 씨가 명예 도용한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전부 확인됐습니다.
은행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필적 감정 의뢰도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재현이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는요. 수아 씨 사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명확히 나왔습니다. 박재현 씨 필체랑 유사도가 90% 이상으로 일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른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아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재현 씨가 작년 봄부터 한 여자와 자주 만난 정황이 포착됐는데 그 여자에게 수아 씨 명의로 빌린 돈 일부가 흘러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박재현이 한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거예요? 2달 전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GPS 기록을 대조해서 확인했고요.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이며 시계 같은 걸 사준 정황도 잡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마음에는 잔물결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혼 조정 기일이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박재현 씨가 만든 판이니 끝도 거기서 보는 게 맞겠네요. 강민호가 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당일 아침 법원 앞에는 박재현이 김순자와 함께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와 함께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재현이 저를 발견하고 부랴부랴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응. 박재현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우리 재현이 살려다오. 저는 두 사람을 지나쳐 그대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재현이 등 뒤에서 무언가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중앙에 판사가 앉고 그 양옆으로 저와 박재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재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 씨, 박재현 씨께서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위자료 청구를 하시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만 협의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박재현 측 의견을 전했습니다. 박재현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부족해서 너를 힘들게 했어.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판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강민호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강민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 2개를 제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박재현 씨가 부부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부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재현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박재현이 손수건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저와 결혼 생활 중에 제 명의를 도용해서 8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사용했고 사인은 본인이 직접 위조했습니다. 저는 필적 감정서와 은행 CCTV 사진을 한 장씩 판사 앞에 놓았습니다. 수아야, 그건 오해야. 잠깐만. 박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판사가 박재현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재현 씨는 결혼 생활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제 명의로 빌린 돈 일부를 그 여성에게 사용했습니다. 호텔 로비 사진과 카드 사용 내역이 판사 앞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재현 씨, 이 자료들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재현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손수건을 든 손이 무릎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조정실 밖 복도에서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면 좋아. 조정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김순자가 안쪽 상황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순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강민호와 함께 천천히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판사는 박재현 측 자료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정을 중단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김순자가 박재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너 진짜 그런 짓 했어. 어떻게 며느리 명의로 그런 짓을 해? 어떻게 그 돈을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쳐? 박재현이 김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시켰잖아. 형 사업 살려야 한다고. 며느리 재산 빼앗아 와야 한다고. 다 엄마가 시킨 거잖아. 내가 언제 그런 짓까지 하라고 했어. 너 미쳤어. 어떻게 어미 탓을 해. 엄마가 형만 챙기느라 나는 항상 들러리였잖아.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자식이었잖아. 내가 왜 이러고 사는데. 다 엄마 때문이잖아. 박재현이 김순자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순자가 박재현의 손을 떨치며 박재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못된 놈. 어디서 어미한테 손을 대. 박재현이 한 손으로 뺨을 감싸며 김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강민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가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는 모자가 서로를 향해 퍼붓는 욕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재현은 명예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박재훈의 회사는 며칠 만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댁집까지 몰려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수진은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박재훈은 그 며칠 동안 매일 술에 절어 살았답니다. 정수진이 친정으로 떠나기 전 박재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강민호가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못 믿어왔어. 어머님이 작은 동서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서 이 집안에 진짜 큰일이 생기면 나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수진아, 너 진짜 이렇게 갈 거야. 우리 애들은 내가 키워. 당신은 당신 어머니랑 사세요. 정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아이들 손을 잡고 떠났답니다. 박재훈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회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보고서로 전달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책상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강 변호사님,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분 성격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한 번은 찾아오실 거예요. 저는 창밖에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강민호가 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씨,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문은 안 열어드릴 거예요. 그 정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강민호가 사무실을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 위에 적힌 박재현이라는 이름을 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어 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에 찍힌 잉크 자국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집 부엌에서 엄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배추 다발이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양념 좀 더 가져와라. 네. 엄마. 저는 빨간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이 듬뿍 담긴 양푼을 들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절인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양념을 골고루 발랐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엄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아야, 김치는 손맛이야. 정성이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나는 거고.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에서 김치 담그시는 거 옆에서 자주 봤어. 그때는 그게 그냥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모녀를 먹여 살린 손이야. 부끄러운 거 하나 없는 손이고. 엄마가 빨갛게 물든 손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손이라며 비웃던 김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조차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에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거기 있어. 김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아야, 어머니다. 문 좀 열어다오. 저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수아야, 어머니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우리 재현이 살려다오. 김순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수아야, 우리 재현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김치도 어머니가 미친년이라서 그랬다. 사돈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드릴게. 김순자가 제 두 손을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수아야, 말해다오. 어머니가 그날 개수대에 부으신 게 김치였다고 생각하세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부어버린 건 우리 엄마 정성이고 제 자존심이고 어머니 아들들의 미래였어요. 수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그날 김치를 한 번이라도 맛보시고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만 하셨어도 모든 게 달랐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김순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가 어떤 곳인지, 우리 친정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시장통이라고 천박하다고만 하셨잖아요. 수아야, 어머니가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우리 친정이 잘 살았으면 잘 대해주셨을 거잖아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만 보셨던 거잖아요. 김순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김순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거리감만 가슴 한가운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박재현 씨 일은 어머니가 책임지실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김순자의 흐느낌이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에 두고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다시 양념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치마저 담그자. 수아야,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정성껏 발라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김치통 3개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손으로 쭉 찢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수아야, 한 입 먹어봐라. 저는 입을 벌려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삭한 식감 뒤로 깊은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 속에 엄마의 따뜻한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다. 우리 딸이 맛있다고 하면 됐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김치 한 조각을 더 집어 입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3달 뒤 저는 회사 임원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옆에는 이수와 상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그날 회의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상무님, 이번 분기 매장 확장 안건 보고 드립니다. 강 변호사님, 회의실에서는 직함 그대로 불러주셔도 돼요. 익숙해져야죠. 저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민호가 한쪽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상무님, 회장님이 곧 회의실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장 확장 안건 직접 검토하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회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회장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식사부터 하시죠. 엄마가 도시락 가방을 회의 탁자 한쪽에 풀어놓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어제 담근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점심도 못 먹고 회의하면 머리 안 돌아간다. 같이 먹자. 엄마, 회의실에서 김치라니. 저는 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호도 역게 웃으며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김치의 익은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엄마가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수아야,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얼굴이 그래도 요즘은 환해서 좋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지. 덕분은 무슨, 내가 단단해서 그래. 어미는 옆에서 거들기만 한 거지. 저는 김치를 한 조각 입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1층 로비에는 박재현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분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가늘게 찢기는 소리가 잠시 들리고는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창가로 따스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밥 한 술을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와 강민호가 마주 앉아 회의 자료를 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색이었던 제 삶에는 이제 또렷한 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의 색이고 엄마의 손맛이 담긴 색이고 제가 스스로 일궈낸 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색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 한 통에서 시작된 모욕이 어떻게 한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줄을 세우던 시어머니의 오만은 결국 자기 자식들의 인생까지 집어삼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장통에서 굴러먹은 손이라며 비웃던 그 손이 사실은 자기 아들이 그토록 매달리던 회장님의 손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느꼈을 그 서늘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는 굳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친정이 초라해 보인다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무던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무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다가온 복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서로의 정성을 알아봐주는 따뜻함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